네, 이제 2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20페이지. 챕터 3의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약간의 봐야 될 내용이 있죠. 체크 포인트에. 정책론은 30회, 31회 모두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전체 우리가 몇 문제죠? 40문제? 그 중에서 8문제, 9문제가 나왔대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럼 그전에는 30회, 31회 전에는 몇 문제 정도가 나왔냐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거의 2배 정도로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얘가 또 8문제, 9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많이 나오면 6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정책론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제론 부분의 내용인데 정책론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책을 펼칠 때 경제론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론을 잘하면 정책론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 공법 문제도 여러분 나온다는 얘기했죠,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의 문제까지 정책론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수가 그런 식으로 늘어났겠죠. 그리고 세법 문제가 나와도 조세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정책론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정책론 부분의 문제를 푸시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다 적혀 있고 223페이지의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 정책은 누가 펼치죠? 정부가 펼칩니다. 정부가. 그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면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한 명은 한 계층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접근하면 자원 배분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누구였죠? 저소득층. 그래서 시장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층은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으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 당연한 겁니다. 시장 원리에 의하면. 근데 저소득층은 시장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정부가 맡겨둬 버리면 집 없이 살고 헐벗고 살고 잘 못 먹고 살겠죠. 문제가 아니다. 문제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관심사는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리고 공공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공적이란 단어가 나와도 걔는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론의 처음 출발은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시장에 문제가 없으면 뛰어든다, 뛰어들지 않는다? 뛰어들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학을 공부하니까 무슨 시장을 공부하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죠. 그래서 처음 정책론의 출발이 부동산 문제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 중에서 우리는 주택을 따지죠. 생활하는데 꼭 주택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들어보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우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에서 공부했지만 토지는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부증성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이 한정돼 있나요? 한정돼 있죠. 근데 인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토지를 쓰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죠. 그럼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이 커지죠.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는 폭등할까요? 지가가 급등하겠죠. 그럼 지가가 급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토지 구경을 못 하겠죠.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만 토지를 사서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나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얘를 그대로 방치하면. 투기 발생할까요? 투기도 발생하죠. 문제죠, 문제가 아니죠? 문제죠, 분명히.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 지가고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지가고 현상이 발생됐을 때 공장주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공장 용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정비용이 증가했죠.
그럼 비용의 증가에 따라 생산물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럼 똑같은 생산물 가격이 높은 가격에 공급이 되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그럼 똑같은 물건이 해외에서 수입돼 들어오겠네요. 우리나라로. 그럼 우리나라 제품은 외국에 나가서 가격 경쟁력을 잃죠. 그래서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이전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저렴한 노동력도 있지만, 부동산학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면. 그럼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나니까 문제죠. 문제예요. 그리고 주택을 지을 때 생각해보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택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주거용지를. 근데 택지 구입 비용이 높아졌죠. 집가구 현상에 따라. 그럼 똑같이 3억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면 예전에 1억에 토지를 살 수 있었으면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올렸겠죠, 여러분? 건축 비용이. 그럼 건축의 질이 높았을 텐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집가구 현상이 발생해서 얘가 2억이 된 거예요, 토지 가격이. 그럼 만약에 3억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면 건축비를 1억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겠다, 저하되겠다?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가 상승되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악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한 지역을 개발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이익이 끼쳐진다면, 우리 실제로 어떤 지역이 딱 개발되면 그 지역 옆에 땅값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신도시가 하나 개발된다면 원주민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지 인디언이 아니죠, 여러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원주민은 보상금을 받고 나가겠죠? 그럼 원주민이 자신이 오래 거주했던 곳에서 밀려나게 되면 멀리 떠날까요? 아니면 주변 지역에 머무를까요? 주변 지역에 머무르겠죠. 그럼 그 보상금을 가지고 주변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 땅을 사기 위해 들어갈 테니까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죠. 그 다음 신도시가 하나 개발되면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개발이 되니까 그 개발의 이익이 그 주변 지역에 끼쳐질 수밖에 없죠. 주변 지가 상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지역 개발된다는 걸 알면 주변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둘까요? 투기가 또 발생하죠.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네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 그 개발 이익을 제때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필요하겠죠. 이게 공법에서 공부하는 개발 부담금 제도죠. 되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문제의 근원은 부증성에서 출발한다, 부동성에서 출발한다? 부증성. 그래서 물리적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게 물리적 토지 문제. 플러스 인간이 점점 늘어나서 집가가 매우 높이 올라가서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토지 구경을 못한다. 그게 경제적 토지 문제인 거예요. 됐네요? 그게 부동산 문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 보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니까 그 문제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처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로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역은 가능할 가짜의 거스릴 역자. 그럼 거스릴 역자라는 건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게 가역성? 그럼 비가역성은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이겠네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문장 구조가 만약에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비가역성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문제는 봤더니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문제가 딱 발생한 다음에 바로 제때 해결을 못하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악화되더래요. 그럼 크기가 커지고 악화됐을 때 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그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된다.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악화 성향이에요.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 성향은 문장 구조가 무엇 하면 더욱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문제는 계속되는 특성을 띈대요. 지속성의 특성을 띈답니다. 그 다음 그 부동산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 수단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다양한 해결 수단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투기를 잡을 때 보면 어떠한 지역에 투기를 잡을 때 보면 입법부도 관여하나요? 국회? 입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걸 실제로 행위에 옮기는 건, 행동에 옮기는 건 행정부인가요? 그리고 뭔가를 지키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면 잡아 들어가죠. 잡아가잖아요. 그럼 지금 사법부도 관여를 합니까?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걔는 X네요. 네, 그런 내용인 거죠.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는 한 번 정책을 펼쳤을 때 잘못 펼치면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제대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문제를 바로 인식 못하면 문제가 커져서 비용이 더 드니까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되니까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 다음 인제 부동산 문제의 지표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복습할 거예요.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론 공부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죠. 그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였어요. 건축 경기 중에서도 우리는 주택 건축 경기를 주로 본다고 그랬죠. 그게 협의 부동산 경기. 그럼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건축 경기니까 건축량이 핵심 지표. 건축량. 그때 건축은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을 하면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변동한다? 여기까지가 3대 중요 측정 지표.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큰지 작은지를 측정하는 지표도 있을까요? 있겠죠. 어떤 지표를 보고 그 지표가 높으니까 문제가 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 문제의 지표인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칠판. 문제의 지표인가요, 얘는? 이름 잘 보세요. 부동산 문제의 지표죠. 그럼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큰 거죠. 그럼 문제가 크면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높을수록 나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 그걸 기준으로 잡아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대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의 시간 낭비예요.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로렌츠 곡선이 어디에 있냐면 226페이지. 226페이지의 밑에 그림 있나요? 네. 여기 보세요. 그 강의를 할 때 심약한 강사는 여러분들이 책장을 이렇게 팍팍 넘기면 분노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넘겨주시고, 제가 심약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에 로렌츠 곡선의 내용을 설명드려볼게요. 로렌츠 곡선은 이 네모가 있대요. 이 네모가 있는데 이 세로축에는 뭘 누적시키냐면 소득을 누적시킨답니다.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에요. 그 다음 가로축에는 인구를 누적시킨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O고 여기가 A고 B라고 놓고 보면 1인당 소득이 모두 균등한 나라는 완전 평등한 나라인가요? 완전 불평등한 나라인가요? 1인당 소득이 다 균등해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 1인당 소득이 균등해서 완전 평등하면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가장 클까요? 가장 작을까요? 그랬더니 뭔가를 가르쳐주고 질문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렌츠 곡선이 부동산 문제의 지표죠? 그럼 이 지표는 높을수록 나쁘다고 그랬죠? 그럼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클수록 나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인당 소득이 균등하면 완전 평등하죠? 그럼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이 면적이 가장 작아야 되잖아요.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빵이겠죠? 왜 빵이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얘는 지금 O부터 시작해서 B까지 연결하면 대각선인가요, 여러분? 대각선입니다. 그때 제가 얘를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1인당 소득이 균등해요? 그럼 인구가 1명 누적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이 있겠죠? 이만큼 올라갔어요. 2명째 쌓았어요. 똑같이 인구가 누적됐죠? 소득도 똑같죠, 이 사람의 크기가. 3명, 4명 이렇게 올라가죠? 뭘 따라 올라가죠, 여러분? 대각선이죠, 대각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렌츠 곡선은 뭐냐면 이 선이 노렌츠 곡선이랍니다. 그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스몰 a가 여기 이 스몰 a가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랍니다. 그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무엇과 대각선과 노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 노렌츠 곡선이 이 대각선에 달라붙을 때도 있고 얘가 점점 가서 이 A점에 달라붙을 때도 있대요. 그럼 이 면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느껴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면적은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그러다가 대각선에 딱 붙어버리면 이 A의 면적이 빵이네요. 지금 빵인가요? 1인당 소득이 균등할 땐 대각선이라고 그랬죠. 얘가. 그러면 대각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은 없죠. 빵이 됐죠. 빵.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때 전체 삼각형 OAB에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을 스몰 a라고 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스몰 b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는 전체 a 플러스 b 중에 a가 차지하는 면적도 차지해 볼 수 있겠네요. 얘도 판단해 볼 수 있죠. 근데 노렌츠 곡선의 내용은 a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선 OB가 된 건가요? 노렌츠 곡선이 선 OB가 됐죠, 지금. 그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0인가요? 0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렌츠 곡선은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니까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높을수록 나쁘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경우니까 얘는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빵이겠구나.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인이 전체 소득을 다 갖고 있답니다. 한 명이 전체 소득을 다 갖고 있대요. 우린 쫄쫄이 굶고 있어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얘 완전 불평등한 거죠. 맞죠? 그럼 얘를 표현해보면 인구가 계속 누적이 돼도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다 마지막 한 명째 딱 가니까 위로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다 갖고 있죠, 지금. 한 명이. 완전 불평등하죠? 그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대각선과 지금 여기니까 전체 면적이 되나요? 전체 면적이 됐죠. 그래서 선 OAB가 이제 뭐가 됐다? 노렌츠 곡선인 거죠. 그러니까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삼각형 OAB가 되네요. 전체 면적. 가장 큽니까? 가장 크죠.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가장 나쁘다. 완전 불평등.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얼마 사이에서 존재한다? 0부터 전체 삼각형 면적 사이에서 존재하겠죠.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얘를 뭔가 분수로 비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진위 계수라는 게 존재해요. 진위 계수. 그럼 진위 계수는 계수니까 분수일까요? 비율, 비례, 지수, 계수가 나오면 다 분수다? 분수죠, 분수. 분수일 거예요. 짝대기를 짝 그었어요. 얘도 노렌츠 곡선의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답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OAB에서. 그러면 얘는 아까 스몰 a가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었죠? 그럼 전체는 a 플러스 b네요. 얘를 차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노렌츠 곡선의 면적 a는 0부터 a 플러스 b니까 얘를 진위계수로 표현해보면 얘가 진위계수죠? 진위계수는 얘가 a가 0이 되면 그 어떤 수로 나눠도 0을 어떤 수로 나눠도 얘는 0인가요? 0이 나오겠죠, 0. 그리고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로 나누면 얘는 1인가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0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b니까 빵부터 시작해서 전체 삼각형 면적이 되니까 노렌츠 곡선 면적 자체가 전체 삼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진위계수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함정을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0부터 2 사이의 값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걸 진위계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진위계수 하면서 얘가 내려갔죠?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고요. 됐습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내용이 됐고 쭉 지나간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내용을 잡으시면 돼요. 슈밥의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슈밥의 지수. 여러분 엥겔 지수가 뭐였죠? 전체 생계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럼 우리는 부동산학이니까 식비를 안 보겠네요. 그 의식주 중에 제일 필요한 것, 부동산학과 관련된 건 주거비죠. 그래서 슈밥의 지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전체 생계비에서. 그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시험 문제로 풀었던 게 뭐냐면 엥겔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숙자는 전체 쓰는 생계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식비인가요? 그때는 주비다 그러시면 안 돼요. 술을 드신다. 그래서 식비예요, 식비. 그러니까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요. 저소득층일수록. 근데 고소득층이 되면 물론 식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겠죠. 근데 전체 생계비가 더 커지잖아요, 생활비가. 좀 더 좋은 걸 쓰고 하니까. 그래서 엥겔 지수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거죠. 그래서 엥겔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저소득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얘 식비만 뭐로 바꿨죠? 주거비로 바꿨죠. 그럼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죠. 고소득층이 되면 이 전체 생계비가 더 커지니까 슈밥의 지수는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그대로 보십시오. 슈밥의 지수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죠. 높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높을수록 나쁘죠. 슈밥의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낮다? 낮으니까 나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슈퍼주니어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슈주? 슈퍼주니어도 이제 뭐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슈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슈밥의 지수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슈밥의 지수가 높겠네요. 높다. 그래서 얘를 기억해 두실 때 슈와 소는 슈를 뒤집으면 쇼인가요? 쇼? 반비례죠. 반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슈밥의 지수가 높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자는 거죠. 그 다음 도심이 외곽보다 슈밥의 지수는 높대요. 저를 보실까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 그러니까 슈밥의 지수도 어디가 높네요? 도심이 높고 외곽이 낮아요. 그 이유는 똑같은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도 도심은 주거비용이 높죠, 실제로. 주택 임대료가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생계비를 가지고 외곽에 들어가 살면 생계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겠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슈밥의 지수는 약 20%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전체 생계비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드리는 사람이 서울 근교에서 살려면 임대료를 한 150만 원 줘야 되죠.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33%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요, 작아요? 문제가 커요. 네. 20%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PIR 지수와 RIR 지수가 있는데 이게 근래에 또 나왔던 문제인 거죠. 그럼 PIR 지수는 지수니까 분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냐면 연소득이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개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10억이랍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은 기본이죠. 네. 그러면 칠판 보세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 가격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년 걸리나요? 그냥 단순히 나누면 20년이죠. 그래서 이 사람 만약에 주택을 마련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죽었죠. 굶어 죽었거나 옷을 못 입어서 쪽팔려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소득을 다 모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연소득의 반만 모아도 독한 놈 소리 듣고 주위에 친구가 없죠.
그럼 얘는 거의 30년, 4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PIR 지수도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쁜 거다. 부동산 문제가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RIR 지수가 있대요. RIR 지수는 이게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랍니다. 주택 임대료가. 그럼 얘를 월로 따지면 얘도 월이겠네요. 월 임대료, 월 소득. 연 소득이면 연 임대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임대료를 50만 원을 쓴다.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죠? 50%?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도 RIR 지수도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얘를 바꿔서 내요. 임대료와 가격을 섞는다고요. 그럼 얘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피 같은 내 돈인가요? 따라해 보세요. 피 같은 내 돈. 돈은 가격이죠. 그래서 PIR 지수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럼 주택이 R 가는 게 임대료인가요? 네. 그래서 RIR 지수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번에 주택가격에서 전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따져본대요. 그럼 당연히 전세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서울에서 주택가격에서 전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면 50에서 60%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주택의 사용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세금액이 올라갔나요? 그럼 전세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들어가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높을수록 임차인이 좋다, 나쁘다? 나쁘네요. 그러니까 얘도 높을수록 나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 비율이 내려가면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것인가? 이게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주택 가격은 그대로예요. 전세 금액이 낮아졌어요. 그럼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겠죠? 그럼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나요, 지금은? 줄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주택 가격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줄었죠? 똑같이? 임차인의 부담은 커졌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O다 X다? X다.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이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율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네요.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7번째 10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말 그대로 분배되는 비율입니다. 분배되는 비율이에요. 누구에게 분배되나 봤더니 얘는 저소득층에게 분배가 되는 거래요. 지금 또 열심히 찾고 계시니까 226?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보다 책장을 굉장히 조용히 넘겨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10분위 분배율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얘 누구에게 분배되는 거냐면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을 따진대요. 그럼 최하위 계층이 분자로 들어갈까요? 분모로 내려갈까요? 최하위 계층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을 따지는 거라고요. 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득 수준 자체를 10개로 구분한 거예요. 10개의 구간으로. 그래서 최상위 계층 10%부터 시작해서 최하위 계층까지 쭉 늘려놓은 거예요. 몇 등분 냈다? 10등분을 내놓고 얘를 최하위 계층 40%를 모으고 뭐로 비교를 하냐면 최상위 계층 20%의 소득과 비교를 한대요. 그래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배되는 정도가 커지는 건가요? 좋다, 나쁘다? 좋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만 유일하게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 중에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래요. 여러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평등한 거예요? 완전 불평등?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아예 없대요. 그럼 완전 불평등한 경우죠. 완전 불평등. 그러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빵이고 얘를 그 어떤 걸로 나눠도 얘는 빵인가요? 빵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동일하답니다. 그 구분을 해놨는데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동일하대요. 그럼 모든 사람의 소득이 균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완전 평등, 완전 불평등? 완전 평등이죠.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최하위, 최상위를 띄워버려도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40%를 20%로 나눈 값이네요.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이 둘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이쪽.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40%를 얼마로 나눈 거다? 20%. 40을 20으로 나누면 1이 나오나요? 2가 나오나요? 2죠, 2. 이거 20, 20, 40, 40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는 거죠. 0부터 2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얘만 유일하게 높을수록 나쁘다의 예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측정지표 부분까지를 설명드렸고, 다시 223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뭔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223) 거기 1번 의 부분에 의 부분, 동그라미 3번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3번. 그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점점 늘면 관계가 악화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 악화 성향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네요.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224 계속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25에 부동산 문제 1번 토지 문제. 괄호 1번에 토지의 부족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발생한다? 부증성. 뭐라고 한다? 물리적 토지 문제. 그래서 두 줄 내려가셔서 파란색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토지의 부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 그 다음 괄호 2번 인간이 늘어나면 집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얘를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인식한다. 파란색 보이시나요? 정확히 중앙? 찾으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집가구의 폐단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기업, 투기 발생한다. 돈 있는 사람만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다. 2번 사회 불평등이 심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더라. 디귿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그 부분의 포인트 B. 상대적으로 건축 설비 등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C. 과다한 택지 구입 비용을 들이게 되면 낮은 층수로 올려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고층화되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 도심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나요, 주택이? 도심의 직장, 외곽의 주택.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주분리. 그네요. 그 다음 외곽에 빠져나가 있었는데 그 외곽으로 더 빠져나갈 수도 있죠. 외곽도 지가가 상승하니까. 무질서하게, 불규칙스럽게. 걔를 도시 스프롤. 기억되시면 됩니다. 리을, 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그 다음 226. 공공용지도 확보가 어려워지겠죠.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공공사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어렵게 마련했다 손치더라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겠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비읍.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둔 사람은 논리죠, 여러분. 그 토지를. 그럼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토지를 지 거라고 지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면 비효율적인 이용 상태가 커지는 거죠.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그 다음 토지를
소수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나요? 다수가 토지를 거의 대부분 나눠서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죠?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가 발생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참고학습에 노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만 높을수록 좋다? 10분위 분배율만. 누구에게 분배되니까 높을수록 좋다? 최상위, 최하위? 최하위 계층. 40, 20. 40.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27, 2. 주택 문제. 양적 주택 문제가 있고 질적 주택 문제가 있대요. 그럼 양적 주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얘가 같으면 양적 주택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택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해당 지역에.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았는데 100세대가 살아서 100채가 공급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수요량이 120이 됐어요. 그럼 20만큼 부족한가요? 맞죠? 어떤 이유로 공급량이 줄었어요. 그럼 얘도 물리적 주택 수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를 그대로 보세요. 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나요? 노후화가 진행돼요. 그럼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면 노후주택 문제는 노후화가 진행되다가 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죠. 그럼 주택이 숫자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포인트냐면 노후주택 문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노후주택?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떨어졌네? 질적 주택 문제라고 판단하기 쉽다고요. 근데 노후화가 진행되면 얘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예. 그래서 양이 부족해지는 문제인 거죠. 되셨죠? 그럼 얘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뭘 쓰냐? 불량주택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럼 불량주택은 말 그대로 질적 수준이 낮은 주택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질적 주택 문제의 발생 요인이고 얘는 양적 주택 문제의 발생 요인이라는 거죠. 구분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27을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양적 주택 문제 파란색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을 말하며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다.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그래서 주택의 부족량의 계산은 가구 총수의 100이라고 적어보실까요? 100. 합리적인 공가율에 의한 필요 공가수. 합리적인 공가율을 5%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필요 공가수가 얼마예요? 100채가 있는데 100인데 필요한 빈집이 5% 비율로 필요하대요. 그럼 5채가 빈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빈집이 필요한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1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1지역에 수요량이 100이 있고 공급량이 100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 이 지역에서 한번 이사를 가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지역에 사는 이 집에 사는 A가 우선 짐을 빼야 돼요. 창고로. 그런가요? 창고로 집을 빼야죠. 그럼 얘가 이사를 가죠. 그럼 둘이 바꾼다면 얘가 이제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만 될 거잖아요. 그럼 빡빡해요? 빡빡하지 않아요? 빡빡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빈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빈집,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필요한 공가예요. 공가가 빈집이잖아요. 빈집. 그 비율이 필요 공가율이고. 그래서 전체 100인데 필요 공가율이 5%라면 얘는 필요한 빈집의 숫자가 5채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필요 공가율이 만약에 6%로 는다면 얘는 6채가 필요하네요. 그럼 물리적 양이 더 많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필요한 지금 물리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양의 계산은 원래 수요량에 필요 공가수를 더한 105채죠 지금. 맞죠? 이 수량에 100채만 공급되고 있다면 몇 채가 부족하다? 5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겠죠. 지금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파란색 옆에 227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끝부분. 주택의 부족량의 계산은 가구 총수의 합리적인 공가율에 의한 필요 공가수를 합친
주택의 필요 수량에서 기존 주택량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양적 주택 문제의 증가 요인에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량이 증가했죠? 네. 그럼 잠깐만 있죠. 둘이 같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양이 더 많이 부족해진 거죠. 지금 그 얘기. 니은, 핵가족화 현상. 세대가 분화되면 이때 그만큼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해지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강남의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강남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네요. 그래서 출가를 시켜야 돼요. 자녀가 가출하기 전에 빨리 출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원하나요? 근처에 사는 걸 원하나요? 근처에. 그럼 돈 가진 사람이 또 강남의 집을 사겠네요. 한 채가 필요했는데 이제 두 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유지가 되는 원인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디귿, 결혼 이혼의 증가. 결혼한다, 주택이 하나 필요하죠. 이혼했다, 주택이 또 하나 필요해요. 그런 내용. 결혼 이혼의 증가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설마. 그 다음 리을, 필요 공가율의 증가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고. 미음의 체크 하나. 기존 주택의 노후화. 얘는 질적 주택 문제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비읍, 공공사업 등에 의해서 주택의 철거 및 전용이 이루어졌대요. 다른 용도로. 그럼 공급량이 주는 거죠. 공급량이 주니까 물리적 절대 수량이 부족해졌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학습의 1번 필요 공가율만 체크하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질적 주택 문제. 동그라미 1번. 주택가격이나 주거비의 부담 능력이 낮아서 주거 수준도 낮은 데서 비롯되는 불만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얘는 양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 실제로 질량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나요? 양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나요? 양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 질적 주택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졌다면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질적 주택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기존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신건축자재 공법들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택들이 막 좀 더 좋은 질적 수준으로 탄생한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만족스럽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질적 주택 문제의 발생 원인인 거예요. 되시나요? 그런 개념. 그래서 지금 질적 주택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왜 질적 수준이 낮은 주택에 살죠? 저소득 수준 때문에. 경제력이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걸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 하더라, 얘를.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안 들겠죠. 생활 수준이 향상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문화생활의 욕구.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지하에 영화관 만들어 놓죠. 집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싶어요.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의 욕구에 따라 기존 주택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것. 리을, 신건축자재 개발. 그 다음 금융을 확대시켜줬어요. 그럼 1억 가지고 집을 구할 때와 2억 가지고 집을 구할 때 기존에 살던 주택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겠죠. 난 이제 가진 돈이 더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 주택 문제와 관련된 측정 지표에 슈바비 지수, PIR 지수, RIR 지수 다 있죠. 229 3번에 주택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의 네모 1번. 정책의 의의가 있어요. 정책의 의의. 그 부분에 동그라미 1번. 229페이지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내려와서 네 번째 줄 보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정책이란 뒷부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부문의 공적인 노력이다. 사적 부분의 노력 아니겠죠,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부분에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국민의 이익을 무시해야 되나요? 고려해야 되나요? 고려하죠.
그러니까 사적 주체의 이익을 배척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왔네요. 지금 그 내용. 그 다음 사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다. 그 다음 230. 2번 부동산 정책의 기본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정책의 기본 단계 순서, 정책의 순서예요. 박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만. 여러분 정책은 뭐 없으면 없다? 문제 없으면 없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문제 인식부터 출발하겠네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보 활동이 나오고 대안들을 작성하고 세 번째 그 대안들을 평가해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겠네요.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효과가 없으면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피드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6개가 다 나오면 정책 순서의 6단계 앞에 3가지가 사라지면 정책 단계의 3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암기가 필요 없는 게 저만 보실까요? 여러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집행부터 하고 결정을 할까요? 어떤 정책을 펼칠지 결정하고 정책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 평가하겠죠. 지금 그 순서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괄호 1번부터 괄호 6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31페이지에 4번, 이제 4번이 아니라 네모 2번 정확히 중앙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고 해서 시장 실패의 요인이 나오는데 1번 시장 실패의 요인 부분에 별표를 3개 쳐두실까요? 별표 3개. 제가 원래 뭐 육수가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시장의 중요 기능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들을 한번 잘 잡으면서 넘어가 보죠. 지금부터는 제가 PPT를 쫙 쏴가면서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책론을 끝까지 보자고요. 자, 이제 시험에 주거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시장 실패 요인을 한번 볼 거예요. 시장 실패 요인을. 그럼 시장의 기능부터 봐야 돼요. 시장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의 균등 배분이라고 그러면 걔는 X예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효율적인 배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배분해 주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만들어 주는 것이더라. 그 얘기. 그런데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안 되고 어떤 한 곳에 몰리면 시장은 실패한 건가요? 그렇겠죠. 왜 몰린다고 그랬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래서 초과이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정부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했대요. 그럼 이 기업은 초과한 이윤을 누릴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한 거죠. 독점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한 가지 종류였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규모의 경제가 있대요. 그럼 규모의 경제는 생산을 할 때 대량 생산을 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키우는 것, 비용을 줄임에 따라. 얘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생산비가 더 커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규모가 필요한 거죠. 일단 규모의 경제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어요. 그럼 이 기업은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생산을 하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다른 기업들을 이겨먹죠? 그럼 뭐가 발생하죠? 결국은 독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시장은 뭐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독점을 누리게 되면 독점을 누린 회사는 생산량을 많이 늘릴까요? 생산량을 좀 줄일까요? 줄여요. 생산량을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장의 공급이 적게 이루어지면 가격 올라가죠. 그럼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그 생산 장비들을 가지고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독점은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디귿.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대요. 그럼 얘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뭘 누리겠다? 초과이용. 시장은 뭐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B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눈이 커졌죠? 그래서 얘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나오면 X라고요. 정보의 대칭성이에요? 비대칭성이에요? 비대칭성인데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살짝 넣는다고요. 잡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5강을 치려면 B강을 먹어줘야 되나요? B를 주의해 두셔야 돼요. B를. 그 다음 이제 외부 효과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외부 효과 다 봤죠?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이 경제 행위를 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얘가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했던 외부 효과. 그럼 외부 효과의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저만 잘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양봉업이 있습니다. 걔는 벌을 키워서 꿀을 채취하는, 수확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들어섰어요. 그럼 양봉업자는 과수원업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봉업을 했네요. 근데 이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과수원에 과수들의 수정을 더 많이 도와준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수정을 도와줬죠. 그랬더니 과일이 더 많이 수확되네요. 그러면 지금 과수원업자 입장에서는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나요? 둘 사이는 아무런 경제적인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과수원업자는 제3자죠.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 얘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근데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과수원업자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과수원업자는 사과 10박스를 무조건 포장해서 양봉업자에게 줘야 된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얘를 외부 효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옆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입힌 다음에 시장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때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바깥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돼 버리면 대가가 서로 지불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뭐로 본다?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업.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 얘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의 대표자에 공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럼 주택들 가격 올라가요?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죠? 그럼 사회 전체적인 부가 커졌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얘는 좋은 건 나쁜 것? 정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공원을 만들까요? 자기 돈 들여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익을 끼쳐주는 그 행위를 안 하고 남이 만들기까지 기다리겠죠. 그럼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얘는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게 시장에 맡겨놨더니 과소 생산되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나쁜 거죠. 아니,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부 입장에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는 시설물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졌잖아요. 그럼 좋은 거죠.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이제 줄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얘를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누가 나서서 남에게 좋은 행위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때
좋은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이 실패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정우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아니다? 요인인 거예요. 뭐라고 판단하기 쉽냐면 정우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고요.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답니다. 대표 주자.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배출하는 공장이에요. 그럼 이 공장이 하나 딱 들어서면 공장주는 원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겠죠. 처리 시설물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더 들겠죠. 그 비용을 들이기 싫으니까 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면서 생산한 거죠. 그럼 공장주는 이익이 커졌나요? 생산 비용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에 흰 셔츠를 입고 나가면 밤이 되면 검해졌죠. 검어진 거예요.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세탁 비용 더 드나요? 코 막히고 눈 침침해지고 뭔가 병이 생기죠. 그럼 걔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겠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건가요? 나쁜 게 발생한 거죠. 걔가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럼 공장주가 대가를 그냥 지불해 준다면 걔를 외부 효과라고 표현 안 한다고 그랬죠? 항상 공장이 하나 들어서서 주변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가, 그 병이 공장에서 왔다라는 걸 직접적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누가 이기죠? 공장이 이겼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게 지금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자, 그대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커지죠.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줄죠. 공장주는 이익이 커졌겠지만. 그럼 정부가 봤을 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나쁜 거죠. 근데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맡겨두면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은 많이 만들어질까요? 적게 만들어질까요?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쁜 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시장은 뭐 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적게 만들어지도록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거잖아요. 아까 좋은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 거고.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외부 효과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말아야 된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정우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에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큰지 작은지, 사회적 비용이 큰지 작은지를 문제로 물어봐요. 그럼 얘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우 외부 효과는 좋은 것, 좋은 것. 그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져서 좋다? 뭐랑 비교하죠? 사적인 편리함과 이익과 비교하는 거예요. 편익은 편리함과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정우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사회적 치유 비용이 작아져서 좋은 거네요. 사회적 비용이 작으니까 좋은 거죠. 이거 바꿔놓으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부동호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우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자, 얘는 플리즈예요. 플리즈. 제발. 플리즈. in my front yard입니다. 발음이 후지죠? 그래서 한 번만 읽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좋은 것. 공원은 내 집 앞마당에 제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일 수 있게. 뒷마당도 아니고. 이게 핀피 현상입니다. 핀피 현상. 그리고 이제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부의 외부 효과는 이게 나쁜 건가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 기억하세요. 그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나쁜 거죠? 공장주가 누리는 이익보다도.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커지나요? 그래서 나쁜 거죠. 왜 사회적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이해되시죠? 정부는 사회 전체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이쪽 보세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정우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정우 외부 효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부의 외부 효과. 지금 그걸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은
내 집 앞마당에만 들어서지 않으면 되나요?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뒷마당에도. 내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not in my backyard예요. 내 뒷마당에도 들어서지 마라.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얘들을 다 깔아놔요. 박스에. 그래놓고 다음 중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맞게 묶여진 것.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코오즈의 정리라는 게 있대요. 코오즈의 정리. 코오즈의 정리는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환경권을 줬어요.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그럼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하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럼 자신의 환경권에 기초해서 내 환경권을 침해했으니까 배상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있죠. 그럼 공장주는 어차피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을,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무슨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부의 외부 효과. 그게 코오즈의 정리입니다. 그럼 코오즈의 정리는 정부의 힘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 건가요? 시장 자체의 힘으로? 시장 자체의 힘. 자, 이제 문제 연결시킬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만 치유가 된다 그러면 X네요. 무슨 정리? 코오즈의 정리. 그래서 코오즈의 정리는 무슨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때 정의 외부 효과를 얘를 외부 경제라고도 한대요.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다음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표현한답니다. 또는 외부 비경제. 그럼 이제 외울 때 냄비는 불 위에 올리나요? 냄비는 불 위에 올리나요? 부의 외부 효과 관련이 있죠. 코브라 있죠, 코브라. 코오즈의 정리는 뭐랑 관련이 있다?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나온 코불소? 그냥 하세요. 이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실은. 됐습니다. 그 다음 비읍.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 거래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함정팔 수 있어요. 잡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3자는 세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인가요? 아니, 우리가 보통 싸우면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3자는 빠져 그러죠. 제3자의 개념은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 자체의 힘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더라. 그 가능한 예가 바로 뭐다? 코오즈의 정리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정의 외부 효과 발생 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233페이지 보실까요? 233. 그 밑에 박스 부분 있죠? 그 박스가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박스에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이제 이쪽.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외부 효과죠, 여러분? 그럼 외부 효과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럼 그 효과가 시장에 끼쳐지겠죠, 어찌됐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외부 효과에 따라 시장 내에 수요가 움직이는지, 공급이 움직이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하겠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수요 증가하죠. 그럼 아파트 가격 올라가나요?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하죠.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수요 증가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 상승. 증가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 자, 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다고 볼게요. 쓰레기 소각장. 그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얘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아파트 수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아파트 수요 감소하죠. 그 아파트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해요. 또 하나,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거래량 감소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부의 외부 효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숨어 있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에 정부가 정책을 펼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오염물질 배출하면서는 생산을 못해. 오염물질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지만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준 거죠. 공장 입장에서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했나요? 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됐으니까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감소됐으니까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 가격 상승. 공급 감소니까 감소 거래량 감소겠네요.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저만 봅니다. 철근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이 철근 생산 공장에 철근은 주택을 만들 때 주된 자재로 사용이 돼요. 근데 얘가 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면서 생산을 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정부가 뭐 했냐면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네요. 누가? 정부가 취한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염물질 처리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공급 비용이 증가했죠? 철근 공장의 공급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럼 철근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그럼 철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철근의 거래량은 줄죠. 그럼 철근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주택의 생산비가 증가했죠. 그럼 그 주택 생산비가 올라가면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누가 결국은 피해를 입을까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따라오겠죠, 실은.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이 부분을 외운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공부해 보셨죠? 네? 정수를 공부했죠? 그래서 정후 외부 효과는 정은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죠? 정수, 수요가 증가, 플러스는 증가죠. 그래서 얘를 뽑아내시면 되고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공부, 수요가 움직여요? 공급이 움직여요? 공급이, 부니까 증가 감소? 감소죠. 얘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그 내용.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고, 다시 이제 공공재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공공재.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재화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두 재화의 종류를 맞춰보세요. 공공이 다 같이 다 쓰는 재화예요. 뭘까요? 공공재예요. 어떤 한 사람, 소유자만 써요. 대답은 못하겠죠? 사유재 또는 사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는 대표주자가 뭐냐면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재의 대표주자는 공원 또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 그럼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분명히. 그런데 공공재 하나가 딱 들어서면, 공원이 들어서면 어떤 한 사람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나요? 아니죠. 그럼 경합의 필요성 없이 다 써요. 얘를 비경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비용을 들인 사람만 걔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쓰나요?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쓰죠. 그럼 결국은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까요? 비용 들이지 않고도 자기도 올랐어서 같이 쓰는 사람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렇게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누가 돈 내고 만들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재, 공원은, 등대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얘는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이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재가 넘쳐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괄호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공공재라고만 나와도 얘는 뭐다? 공공재 부족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 예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자, 저를 보세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면 공공재였어요. 자, 그러니까 공공재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보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공공재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공공재. 그러니까 틀리신 분들이 이의 신청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신청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공공재라고만 얘기하면 얘가 부족한 게 시장 실패인지 넘쳐나는 게 시장 실패인지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서 이 신청 들어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답변이 뭐였냐면 답변이 공공재가 시장에 맡겨놨을 때 넘쳐나는 경우를 설명해 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그냥 공공재라고만 얘기해도 얘는 부족한 거다. 그래서 얘는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에 과다 생산, 적정량 생산으로 초반에 죽어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정우외뷰가 나타나는 시설물과 공공재가 특성이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아까 정우외뷰가 설명할 때도 공원 갖고 설명했는데 공공재 설명할 때도 공원 가지고 설명했죠. 둘 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순서 6단계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3단계 위에 세 가지가 사라지면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대안 선택이 정책의 결정. 그 다음 집행, 평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종류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쉬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